네, 안녕하세요. 한국 근현대사 특강 3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민족주의 비판론, 세 번째 시간이긴 한데요. 사실상 두 번째 시간이지요. 네, 오늘은 민족주의의 정의, 그리고 그 근대와 민족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민족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전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민족주의, 탈민족주의라고 하는 민족주의 비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반비판, 이러한 내용으로 민족주의 비판론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면은, 다음 주 강의로, 다음 주에 과제만 내기가 조금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족주의의 정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우리가 그냥 민족주의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민족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민족이라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게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객관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중시되는, 그러한 것이 민족주의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민족주의라는 거는 이념이잖아요. 주의라는 것이 이제 붙는 거기 때문에, 이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신념의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민족주의는 개인이 최고의 충성심을 바쳐야 할 대상은 민족이라고 믿는 신조입니다. 최고의 충성심을 바쳐야 할 대상은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이 개인의 충성심을 독점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집단성을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층위의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민족주의라는 것의 입장에서는 민족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그 맹목적인, 그야말로 특별한 논리와 이유가 붙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충성심, 그러한 집단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전혀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민족주의라는 것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어쩌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그러한 논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다른 집단, 다른 우리가 속해 있는 구성체에 대해서 그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단위의 집단이 있을까요? 퍼뜩 생각나지는 않지요. 그래서 민족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그렇게 민족이 개인의 충성심을 독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논리라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넓은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좁은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설명을 하면은 이러한 방식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민족주의가 개인이 민족의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믿는 신조라면, 민족도 마땅히 최고로 가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별게 아닌 그러한 민족인 건 아니잖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민족은 최고로 가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는 최고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서의 민족이, 그러한 민족의 독립 또는 통일 또는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독립, 통일, 자유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운동으로 전개가 된다.
좁은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는 뭐냐?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자연스러운 삶의 단위가 갖는 고귀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주권을 지녀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 여기 정치적 얘기, 좁은 의미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인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자연스러운 삶의 단위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제가 위에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잠깐 빠뜨린 건데, 민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단위라는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그 단위에 속하게 된 거고, 뭐 자기가 원한다면은 그 단위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는 뭐 제일 그런 것이 뭐 국가라고 했을 때, 국적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한다면은 국적을 바꿀 수도 있는 뭐 그러한 뭐 거지요. 근데 민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그 형태, 민족주의에서는 민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 한번 그렇게 자기가 속해지면은 꼭 가족,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혈연이라는 형태의 민족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가족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민족이라는 것도 이 거의 뭐 음, 빠져나갈 수 없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형태의 자기가 속해 있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민족주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단위가 갖는 고귀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주권을 지녀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요약이 되고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라는 정치적인 신조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족국가, 이렇게는 네이션 스테이트, 뭐 그거를 이제 국민국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민족국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정치 신조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우리는 뭐 예,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민족의 독립, 통일, 자유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운동,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뭐 식민지 시기에는 민족의 독립 또는 이제 뭐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로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민족의 통일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 그러한 통일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민족주의가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라는 정치적 신조가 좁은 의미에서 민족주의고,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다른 국가에 이 포섭되어 있는 형태, 그게 꼭 뭐 식민지라고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터키에 있는 투르크 예, 뭐 꼭 터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라크, 이렇게 뭐 시리아 이렇게까지 쭉 자기 뭐 나름대로의 영역을 갖고 있는 그 뭐 자치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쿠르드족이라는 데가 있죠. 그 쿠르드족은 어쨌든 뭐 본인들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노력을 하고 뭐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뭐 그리고 뭐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바르셀로나 근처에 이제 카탈루냐 지방, 거기도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분리 독립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뭐 몇십 년 동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동네고, 뭐 저번에 그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 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뭐 스코틀랜드 같은 이 영연방에 속해 있는 그러한 뭐 민족들, 뭐 이러한 민족들은 이제 어쨌든
자신들이 하나의 그 민족 국가라는 것들을 그게 뭐 각각 지역에 따라서 그 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쿠르드는 굉장히 세고 뭐 스코틀랜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와 근대성과의 관계인데요. 많은 민족주의 연구자들이 민족의 형성 또는 민족주의의 등장 이런 것들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근대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근대성, 모더니티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지요. 그래서 뭐 민족의 형성 자체도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근대성과의 관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민족 형성과 민족주의의 정치적 조건,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아니면은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느냐, 또는 문화적 조건을 강조하느냐, 그러한 연구자들의 이 강조점에 따라서 이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예, 첫 번째는 이제 근대 국가, 정치적 조건을 강조하는, 그래서 근대 국가와 민족주의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논의입니다. 찰스 틸리라는 사람, 존 브로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학자들인데요. 근대 국가가 민족의 운반체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대 국가가 민족의 운반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읽어봅시다. 아래를. 국가는 조세와 징집 등 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데 일반 민중의 협력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반 민중들한테 뭘 제공하느냐? 정치적 권리와 대의 구조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세, 징집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동원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협력을 얻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근대 국가의 특징이죠. 그게 전근대 국가와는 조금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일반 민중들의 협력을 얻는 대가로 그 사람들한테는 뭘 줘요? 정치적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대의구조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로 치면은 의회 같은 거죠. 국회 같은 의회. 대의 정치 구조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직접 민주주의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한 자신들의 의견을 국가 운영 내지는 뭐 이 법률을 만들거나 뭐 이런데 표현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의 구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민중이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 구조 속에 편입이 되는 거고 그러한 속에서 민족의 이념이라는 것이 그러한 통합을 정당화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통합을 위한 민족의 강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로 치면은 1960년대 이후 70년대, 60,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거의 뭐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 일반 민중들을 국가에 포섭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과정에 동원하고 이러기 위해서 민족주의라는 것들을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민족주의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합하고 그러한 통합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한 것이 이제 이러한 설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구성이라는 스테이트 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민족 건설, 네이션 빌딩 이거는
네이션이라는 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과 국민을 굉장히 구별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 서양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의 네이션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두 가지 용어가 상당히 원래는 이 유사한 개념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 국민과 민족이 굉장히 또 다른 개념으로 남아 있어서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할 때는 주로 국민 만들기 이러한 식의 이제 번역어를 요새 많이 쓰는데, 그런 네이션 빌딩의 정치적 맥락을 창출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드는 과정이죠, 한마디로. 민족 국가 또는 국민 국가라고 번역되는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그 과정에서는 네이션 빌딩, 국민 만들기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정치적 권리를 주는 그 사회 구조적인 변화 또는 이제 그것에 이제 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동원이 되고 창출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뭐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뭐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갈등 그리고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민족 국가라는 것이 이제 틀이 확립이 되어 나간다. 라는 것이 이제 근대 국가 민족 형성과 민족주의의 정치적 조건을 강조하는 그러한 논의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는, 그래서 근대화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논의인데요. 칼 도이치, 유진 웨버, 어네스트 갤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민족주의와 민족국가가 근대화에 수반한 강력한 동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음에 주목을 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앞에서 근대 국가를 강조했던 논의와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조했던 것이 주로 정치적인 권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국가를 만드는 네이션 빌딩에서 그 스테이트 포메이션에 있어서의 이 협력을 받는 뭐 그러한 과정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앞에 논의가, 여기에서의 논의는 주로 약간 동화, 그다음에 좀 이 사회적인 포섭 이런 데에 좀 더 강조점을 둔 뭐 그러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근대 민족 국가는 정치적 중심지에서 발원하는 문화적, 제도적 동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건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철도, 공교육, 징병 이러한 교통 및 소통 체계의 발전을 통한 동화 과정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는 철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뒤에서 다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나올 텐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긴 봤었죠. 뭐 여러 가지 민족주의 논의, 민족 형성의 논의 중에 프린트 캐피탈리즘이라는 거,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라는 뭐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상상이라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이 국가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오고 감으로써 이 동네 사람들과 저 동네 사람들이 이 한 나라에서 이 같은 민족이다라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철도라는 것이 이제 특히 근대 초기에 그 교통의 발달을 해서 굉장히 교통의 발달을 통한 동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가 되고요. 결국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이죠. 공교육. 그러니까는 특히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은 학교에 가서 국가가 만든 커리큘럼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사실 강한 동화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집단 정체성, 동일한 집단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우리가 민족이라고 불리는 부르는 그러한 집단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징병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주요하게는 이제 주로 주로는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요. 징병이라는 과정이 결국 또 공교육과 유사한 형태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특히 뭐 국가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들을 또 이 강조하는 뭐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근대 국가와 함께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충성심과 정체성은 정치적 중심지에서 발원하는 새로운 충성심과 정체성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이 정근대에 있어서의 보통 일반 민중들에 있어서 뭐 국가라는 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이 자신의 이 충성심의 대상이 되는 단위도 아니었고요. 뭐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이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나름 발달해 있었던 지역에서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봉건제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던 서양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자신의 이 충성심, 정체성의 단위라는 것은 그 지역, 일본으로 따지면 번, 서양으로 따지면 영지라는 것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뭐 저 위에 이제 뭐 국왕이라는 어쨌든 그러한 존재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국왕에 대한 충성심, 뭐 그다음에 자기가 그 국왕 밑에 있는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반 민중들이 갖기에는 그거는 조금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 상위 신분들 뭐 이런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뭐 그러한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은 역시 새로운 충성심과 정체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존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그거보다 작은 단위였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근대 국가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 간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산업화의 관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민족주의는 오직 산업사회에서만 등장하는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회적 유동성 그리고 노동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적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제 산업 노동자군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뭐 노동자층 이렇게 부르고 뭐 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불리는 층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기서도 일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이 공장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저 공장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저 지역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유동성, 노동의 호환성인 거죠. 어떤 한 공장, 한 지역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산업에서나 뭐 어쨌든 단순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노동의 호환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문화적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표준화는 밑에 있는 거죠. 결국 최소한의 문자 해득력 그리고 계산 능력이라는 그것이 초등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편화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뭔가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읽어야 되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는 해야 되는 뭐 그러한 계산 능력이라는 것이 이 사회적 유동성, 노동의 호환, 특히 노동의 호환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초등교육 앞에서 얘기했던 공교육이라는 그러한 초등교육을 통해서 보편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초등교육은
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국가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 전 국가 영역 안에서 동일한 그러한 그 내용으로 교육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된 문화의 범위라는 것이 결국 민족적 범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민족주의와 산업화의 관련이라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문자 해득력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 국경을 지나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민족적 범위를 만든다 그러한 겁니다. 민족주의와 산업화의 관련이 강조되는 이거는 우리나라 뭐 또 뒤에서 또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릴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 1950년대 제가 그 한국사학개설 3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50년대에 한국전쟁 이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초등교육열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식민지 시기에는 초등교육 비율이 뭐 반은 당연히 안 됐고요. 한 40%뭐 그 정도 됐던 초등교육 비율이 뭐 8, 90%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 광범위한 이 초등교육을 마친 보편화된 산업 노동자 군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세대가 결국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던 이 강력한 산업 노동자 군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가 가장 확대되어 나갔던 1960년, 70년대 시기와 또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 민족주의와 산업화 거기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교육, 문화적 표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논의입니다. 근대 문화, 대중문화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제 그 대중문화와 민족주의의 관련성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논의인데요. 베네딕트 앤더슨이나 호미 바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논의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학자들이고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할 때 인터넷 같은 데서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서 뭐 한번 그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조금 더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네. 예, 이 근대 문화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그 베네딕트 앤더슨의 그 상상의 공동체론 앞에서 민족 형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서도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민족적 통합과 음집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공교육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 앞에서 얘기한 문화적 표준화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내용들과 다 이렇게 조금 겹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 정치적인 권리 같은 거를 강조하느냐, 이 산업 자본주의화의 그러한 산업화의 모습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이제 문화적인 것을 강조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른 건데요. 언어를 민족적 통합과 응집성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론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인쇄업 그리고 출판업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동질감이 형성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민족의 상상적 구성이라는 것이 민족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구성에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베네딕트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권리나 뭐 그러한 것보다는 이 인쇄업과 출판업의 발전에 따른 이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대상화하여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구성물로 보기에 앞서서 그러한 구성이라는 것의 주체를 먼저 거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된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먼저 사람들 머릿속에서 동질감을 가진 집단으로서 집단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결국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민족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의입니다. 근데 대중적 주체성의 견지에서 민족주의를 보면 민족주의의 이상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민족주의라는 것에 의해서 호명되는 민족이라는 그 상 있잖아요. 민족이라는 상.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는 민중들, 그 하나의 그 민족이라는 걸 구성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은 거죠. 어긋나는 측면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에 의해서 호명된 민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아이디어란 차원에서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민중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각자 그 형편에 맞는 하여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중들은 자기가 그러한 민족주의에 의해서 호명된 민족이라는 상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뭐라 그러나요? 이 죄책감 또는 부채의식 이러한 것들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들도 마지막으로 조금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들도 민족주의와 근대성, 또 이 대중문화, 대중과의 민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설명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 부분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역사적 전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혁명과 전쟁입니다. 혁명과 전쟁이라는 것이 민족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을 형성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중을 하나의 민족적 대의 아래 집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혁명과 전쟁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발전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그 지목이 되곤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그런 민족주의가 어떻게 발현이 됐느냐?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이 피지배자와 지배자 사이에 기존에 있었던 수직적인 유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수평적 유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갖는 그러한 시민들 사이에 수평적 유대로 바뀌어야 비로소 민족주의가 현실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족 개념 얘기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 민족주의를 논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작은 글씨 보시면 특권에 기초한 신분적 질서를 타파하고 평등한 시민들의 사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민족주의적 구호가 현실적인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민족 구성원들이 동질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그러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진다, 그러한 집단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서로 운명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분제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인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민족주의적 구호라는 것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지니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적 질서가 타파된 그러한 근대 사회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그러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것의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 결국 프랑스 혁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그러한 평등, 자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구호가 등장을 하고 그런 정치적인 권리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그런 수평적 유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민족주의라는 것이 비로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예, 다음 보시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종래의 군주제적 신분 질서를 대체하는 과정은 대체로 뭐 프랑스는 좀 빨리 일어났습니다만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완수가 되지요. 뭐 군주제가 완전히 없어진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어진 나라에 속하고 뭐 지금 현재 군주제가 남아 있는 나라가 있지요. 뭐 가까이는 일본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유럽은 뭐 왕실이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국가들도 어쨌든 신분 질서가 남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한 군주제라는 것이 이제 다 입헌 군주제로 바뀌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 네이션 빌딩 과정에서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은 다 철폐가 됐으니까 이 새로운 정치 질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민족주의의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조건들이 대체로 이 시기에 마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막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뭐 그러한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논의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은 이제 주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좀 많이 되는 건데요. 뭐 그때는 그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정치 질서가 뭐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 국가 차원에서의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이제 얘기하는 뭐 다양한 제도와 뭐 그 틀들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애국가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다음에 국기, 저 태극기 같은 것, 태극기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경일을 제정을 해가지고 뭐 국가 단위의 뭐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하여튼 이러한 근대 국가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거의 아까 얘기했던 네이션 빌딩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시기에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시도가 되는 뭐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이제 쭉 그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는데 20세기 초가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상상의 공동체론에서 얘기했던 그 프린트넷 캐피탈리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언론, 대중 언론들이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저 황성신문이라든가 뭐 독립신문이라든가 뭐 제국일 제국신문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러한 신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한 신문들이 결국 이 하나의 그 국민들을 그 하나로 이렇게 묶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그다음에 하나의 또 문화적인 동일성을 형성해 나가고 또 이 언어적인 또 이 어쨌든 그 신문에서 쓰이는 이 서울 지역의 언어라는 것이 이 뭐 표준어가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뭐 그러한 때는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20세기 초는 이제 주로 이 언론의 역할, 이 초기 우리나라 근대 언론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면서 민족주의가 또 형성되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 라는 것들. 물론 이제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 70년대 뭐 또 그러한 모습들이 뭐 어쨌든 19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가 없으니까 뭐 국가 차원에서 네이션 빌딩을 하는 과정은 물론 이 저항적인 민족주의로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는 굉장히 또 급속하게 발전을 해 나가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보는 이 네이션 빌딩의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정지가 돼 있던 그러한 시기였죠.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러한 네이션 빌딩이 다시 시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이승만 정권의 특징상 그렇게 강력한 네이션 빌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제 나중에 1960, 70년대 이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근대 뭐 조국 근대화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거기에 국민들을 동원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건설하는데 국민들을 동원해내면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 국가와 국민들 사이의 이 타협과 이 설득, 뭐 거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또 이 국민 민족주의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뭐 그러한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예, 뭐 19, 20세기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중요한 건 혁명과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조국이다라는 것의 호소는 민족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고 이는 민족주의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그래서 뭐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것은 뭐 근대 역사에서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에 역할을 많이 했고요. 예, 뭐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 맨 마지막 줄에 써 있는 전쟁의 강제적 균질화 과정, 그러니까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강제적 균질화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균질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균질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르게 만든다. 어쩔 수 없이 고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전쟁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동원하는 뭐 앞에서 국민 국가를 만들 때 결국 그 국가 건설의 그 스테이트 포메이션에 국민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결국 국민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느냐가 이 민족주의, 국민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쟁이 그러한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에는 뭐 징병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물자도 그렇고 뭐 다시 노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쨌든 국민들을 동원해야 될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진 물자들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들이 굉장히 강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그러한 동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면서 말하자면 그 전에 굉장히 이 정치적인 권리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던 집단들, 예를 들어서 노동자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옛날에는 이 남녀 차별이 심했으니까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고 전쟁에 참여를 하니까 실제로 이 산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여성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들. 이 여성들이 어쨌든 사회 전면에 좀 나설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나오면서 이 여성들에 대한 정치적인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러한 전쟁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을 받는다든가 뭐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신장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집단들, 뭐 대표적으로는 식민지 같은 집단을 들 수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뭐 이런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동원이 됐잖아요. 뭐 징병도 가고 징용도 가고 뭐 무슨 그런 것들 많이 갔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우린 피지배 민족이었던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한테 또 반대급부를 일정 부분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강제적인 균질화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이 전쟁 직후에 바로 이 독립이 됐으니까 그게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이제 좀 시기가 길어지고 전쟁 이후에도 같은
정치체 안에 묶여 있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근대에 있어서 민족 정체성 또는 국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에서는 그러한 혁명과 전쟁이라는 것이 혁명은 어떻게 보면 혁명과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둘 다 이제 그 서로 뭐 신분제적 질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차별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권리, 뭐 정치 사회적인 권리, 경제적인 권리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균질화해서 이 하나의 좀 단일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혁명과 전쟁이 역사적으로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 민족주의가 발전하고 또 민족주의가 강화되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1945년 이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제 좀 전 세계가 좀 굉장히 이렇게 많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화하게 되는데요. 50년대, 60년대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신생 민족 국가들이 막 무수히 건국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뭐 그러한 국가들이 이제 다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45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48년에 이제 국가가 수립이 됐잖아요. 민족 국가가 건국이 됐고 국민 국가가 뭐 우리는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패전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좀 빠른 편이었고 뭐 승전국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조금 더 이제 시차를 두고 독립이 되지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신생 민족 국가들이 막 건국이 돼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주의가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불을 지피는 때였는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열기가 급속하게 냉각이 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참 그 서로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을 갖고 있었는데 민족주의 열기가 급속히 냉각됐던 그 요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서양에서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로서 파시즘의 경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독일의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뭐 민족주의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뭐하고 하여튼 뭐 종족주의에 오히려 가까운 아주 쇼비니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죠.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쇼비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파시즘이 파시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막 극단적인 뭐라 그래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영어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반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보면 서양에서는 아직도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서양 쪽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대학원을 다녔던 뭐 경험이 있는데 뭐 그쪽에서 온 사람들은 하여튼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한국사 특히 한국사 쪽에서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을 때니까 뭐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뭐 이렇게 민족주의를 강조할 수가 있냐? 자기네들 나라에서 이러면은 완전히 무슨 막 진짜 극우주의자들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그러한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국가들의 파시즘,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냉전 체제지요. 19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가서 이제 냉전이 조금 뭐 핑퐁 외교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어 나가기 시작하지만 그 시기에는 냉전 체제가 아주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념이라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좀 더 강조되던 그래서 민족적 충성심보다는 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발전하고 대중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세계가 동질화되어가는 뭐 그러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 경제 뭐 이러한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퇴행적인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그냥 주변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실제는 어쨌든 자본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글로벌하게 되면서 결국 이 정치라는 것이 어쨌든 경제를 일정 부분 이 반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민족주의의 열기를 냉각시켰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민족주의가 이제 끝났다. 라는 논의들이 잇따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홉스 앞에서 민족 개념에도 나오죠. 홉스범이라든가 그다음에 벨러,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의 종언을 얘기를 했던 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80, 90년대 특히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다시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또 막 극성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현실은 이론과 달리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내구성, 또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또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라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 민족의 고유함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의 반작용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좀 이 글로벌한 과정으로서 이제 서구적인 특히 이제 서구적인 것들이 이제 막 이 전 세계에서 이제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제 막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고유적인 문화라든가 독창성 이런 것들이 뭐 사라진다라는 이제 좀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또 생기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의 반작용, 또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대화 과정이라는 것도 급속한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에 안정된 공동체를 이상화하는 민족주의의 반작용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이 또 이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집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아니 옛날에는 이런 근대화 이런 거 없이도 우리 그냥 편하게 잘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뭔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안정된 공동체라는 기존의 민족 단위라는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이상화하는 뭐 그러한 민족주의의 반작용들이 또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근대화라는 것의 이제 모습으로 민족주의라는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뭐 1번과 2번은 뭐 거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세 번째, 기성의 민족 국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 정체성들이 독자적인 민족적 정체성으로 발전하면서 민족주의가 부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쿠르드나 뭐 카탈루냐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국가들은 한참 근대 초기에 민족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그때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못했던 대부분 어떻게 국가를 그래서 미처 형성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민족 국가, 국민 국가 안에 포섭되었던 그러한 하위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하위 정체성들이 어쨌든 이 시간이 가면서 독자적인 민족적 정체성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민족이라는 단위가 뭐 처음부터 뭐 니네는 민족, 우리는 종족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독자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안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이 뭐 부활했다라기보다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국가 안에서 이 정치적인 독립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뭐 아까 쿠르드라든가 카탈루냐라든가
뭐 또 뭐 많이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뭐 연방이긴 했지만 그 나라가 또 막 굉장히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지고 체코도 원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연방이었는데 그것도 뭐 여러 나라로 쪼개진다든가. 뭐 하여튼 그렇게 그다음에 뭐 무슨 남수단 그 아프리카 같은데 굉장히 심하죠.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진짜 옛날에 종족 단위의 사람들을 식민 지배하다가 나중에 그 식민 지배도 막 무슨 게 아프리카 보면은 막 국경이 그냥 다 직선이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그게 한 국가가 됐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내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다거나 뭐 그 소수라거나 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불만을 갖고 자기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독립 같은 것들을 요구할 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뭐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측면에서 여러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나타나는 뭐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들은 민족주의와 대표성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국가 안에 존재하는 하위 정체성들이 자신들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민족국가 안에서 크게 불만 없이 그냥 이 하나의 하위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뭐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서로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독자적인 단위를 만들기 위한 요구를 하게 되고 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와 대표성의 요구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이 민족주의의 부활에서는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결국 민족주의의 유효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다. 결국 뭐 또 그렇다 그래도 그 안에 또 여러 하위 정체성들이 뭐 어쨌든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요구들을 어쨌든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한 결국 그러한 이 하위 정체성들의 민족화 어떻게 보면 하위 정체성들의 민족화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측면들을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꽤 갔네요. 이번 주 강의는 이 뒤가 꽤 많이 남아서요.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민족주의 비판론과 이제 거기에 대한 반비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